우리가 이제 칼슘은 제가 이제 칼슘에 이제 또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 칼슘은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하고, 또 부족하게 되면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증산이 멈춰서는 안 되고, 부족 시에는 팁번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 뭐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잉여칼슘은 재활용이 안 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수증기의 최소 값을요, 조금 어떤 내용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떤 책에는 10에서 25g, 어떤 건 5에서 20g이라고 하는데, 최소 증발량을 이 정도 얘기하거든요. 이 정도가 증산이 되어야지만 식물이 정상적으로 칼슘을 흡수해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있어요. 요 대부분 이것이고요. 자꾸 지금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근압에 의해서 칼슘이 공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뭐냐면, 근압은 뭐냐면 일액을 말해요. 일액에 의해서 칼슘이 공급되면은 팁번이 막아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은 지속적으로 흐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항압이 일정 수준 이상 도달하면은 흐름이 정지된다. 그렇기 때문에 칼슘은 세포의 끝까지 전달되지 않는데요. 일액으로 칼슘이. 근데 지금도 일액이 나오면은 팁번이 막아진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로 관련해서, 이제 결로 피해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결로가 발생하면 거기에 증산이 일어나야 증산이 못 일어나요? 물방울이 맺혔다, 이게. 증산이 못 일어나죠. 증산이 못 일어나는 얘기는 뭐예요? 칼슘이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물이 묻으면 뭐가 생길까요? 거기에 뭐가 생길까요? 곰팡이 포자가 발의를 해서 조직을 뚫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곰팡이 포자가 일반 식물의 존재와 똑같거든요. 이게 물이 있고 온도가 맞으면 발의를 하는데, 이게 발의가 되려면 반드시 물방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방울이 맺힌 결로가 발생하고, 그러면 곰팡이 포자가 발화하고 곰팡이 발생하고, 그 다음 또 하나가 뭐예요? 칼슘이 공급이 안 되고, 그 다음 결로는 이슬점 이하 온도가 발생하는데, 우리가 이제 공기 이동과 온실의 균일한 온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온실의 온도가 똑같다고 하면은 결로가 잘 안 생겨요. 온실 내부의 온도 편차가 커지면은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온실의 습도가 높아도 뭐가 높으면 안 온다고 했죠? 공기의 온도에 비해서 식물체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면은 결로가 안 생긴다고 했죠, 그때는. 그러면은 우리가 백엽선과 실제 식물의 온도차, 그러니까 우리가 센서를 설치한 곳과 실제로 결로가 생기는 곳의 위치의 온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로가 생기는데, 제가 여기서 결로가 하나도 안 생기게 온실을 통제할 수가 있을까요? 가능은 한데 문제가 발생해요. 비용이 너무 과잉으로 발생한다. 예를 들어 내가 1헥타의 온실을 운영하는데, 뜨거운 물을 공급을 하는데, 그러니까 온수를 공급하는데, 세 구역으로 나눌 것이냐, 두 구역으로 나눌 것이냐, 한 구역으로 나눌 때 일반적으로는 한 구역을 해요. 그냥 돈이 싸니까. 두 구역으로 하면은 한 구역이 제일 많고, 그 다음 두 구역이 많고, 세 구역은 없어요. 그냥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 구역 내지 두 구역인데, 막 세 구역, 네 구역 내면 온도 편차가 없을 거예요. 근데 보통 한 구역 내지 두 구역으로 제어하기 때문에 온도 편차가 발생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은 물을 쏴갖고 돌아오는데 구역을 많이 쪼개면은 돌아오는 것보다 빠르겠죠. 그럼 나가는 물과 들어오는 온도 편차가 줄어들 거예요. 내가 이제 1헥타의 물을 갖다가 쏴서 한 바퀴 돌린다고 하면은 1헥타의 온실을 나가는 온도가 55도였는데 들어오는 온도가 40도예요. 그러면 15도의 편차가 발생하죠. 그러면 온실 내부 온도 편차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온실의 비용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온도 편차는 줄일 수 있으나, 문제는 비용의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작물의 잎과 과일과 온실 온도가 다를 수가 있다.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아침의 온도와 저녁의 식물체의 온도는 반대죠. 그래서 각 식물체의 온도가 실질적으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온실은요, 결로를 측정할 때 절대 습도로 계산할까요? 상대 습도로 계산할까요? 우리 센서를 볼 때 필요하죠. 컴퓨터를 봤는데 절대 습도를 볼까요? 상대 습도를 볼까요? 결로를 볼 때. 결로점은 상대 습도가 아닌 절대 습도에 대해 결정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온실은 온도가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온실의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 습도가 다 달라져요. 근데 절대 습도는 어떨까요? 절대 습도는 거의 같다. 왜 절대 습도가 왜 같을까요?
우리 고등학교 때 뭐 배웠어요? 물리학 시간에 확산 모델 배우셨죠? 밀도가 높은 곳에서 밀도가 낮은 곳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온실 내부에 절대 습도는 큰 차이가 없어요. 상대 습도의 차이만 있죠. 우리가 절대 습도를 알면은 결로점을 알 수가 있고, 결로점을 알면은 내 온실 구역에 몇 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결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예측이 가능하다. 그거죠. 예측이. 그래서 우리가 온실을 평가할 때 상대 습도도 보지만 또 특히 밤에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이 결로점과 절대 습도를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H 절대 습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그 결로가 생긴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식물 온도가 온실 온도가 낮을 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있어요. 결로가 두 가지 결로가 있는데 하나는 공기 중의 물이 잎이나 과일에 매달리는 결로가 있고요. 두 번째 결로는 구조물에 물이 맺혀갖고 떨어지는 그 결로가 있습니다. 이게요. 그 두 가지 다 피해를 주는데, 그러니까 구조물에 맺히는 결로는 장단점이 있어요. 구조물에 맺혀갖고 식물로 수직 낙하하지 않고 옆으로 흐른다고 하면은 그건 좋은 결로. 온실내의 습도를 제어할 수 있는 좋은 도구다. 우리가 습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환기에 있는 방법이 있고 결로에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올해 겨울철에는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추운 시기에는 환기에 의해서 습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식물체가 냉해를 받거든요. 그러면 결로에 의해서 우리가 습을 제거하는데, 유리나 비닐면이 차갑잖아요. 외피가 차가우니까 여기에 결로가 생기고 결로가 옆으로 흐르면서 우리가 온실 내부의 습도를 제어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수직 낙하가 될 때 문제가 되는데, 수직 낙하는 이제 어떤 생각이 생기냐면요, 일단은 비닐이 오래돼 갖고 부적 기능이 떨어질 때요. 우리가 워터필름이라고 해서 물이 넓게 펴진 현상이 있어요. 이 현상이 만들어야지만 결로가 떨어지지 않는데, 워터필름 효과가 없어져 버리게 되면 수직 낙하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플라스틱 필름과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필름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굉장히 시간이 사용함의 지담에 따라서 그 무적 기능이 사라지고 수직 낙하 기능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유리 온실 같은 경우도 이제 결로 피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유리 온실이 사실은 그 비닐 온실에 비해서 그러니까 수직 낙하에는 결로 피해가 원래는 없어야 되거든요. 유리가 비닐에 비해서 워터필름 효과가 더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거는 구조물의 문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구조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균일하지 평평하지 않고 이렇게 움푹나푹 이런 굴곡이 생기면은 그쪽으로 떨어지는 효과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것들이요. 그리고 요새 온실을 새로 지으실 때 천안분들은 주의점이 하나가 있어요. 피복 비닐을 1중으로 해야 돼요? 2중으로 해야 돼요? 천장 비닐을 1중으로 해야 돼요. 2중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결로로 습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표면이 차가워야 결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1중 비닐을 사용하고 커튼을 2중 집어넣게 돼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쪽에 경기도권 이쪽 가보면은 이쪽 업자들이 조금, 사실은 이쪽 경기도 북부 지방 사람, 이쪽 천안 이북 사람들이 조금 수준이 낮아요. 사실은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기 남쪽은 워낙 시설원에 발달해갖고 그렇게 얘기하면 쫓겨나거든요. 여기는 뭐 시골센터도 보면 이중 비닐에 커튼 집어넣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일중 비닐을 하는 이유는 온실내 습도 제어를 하기 위해서, 결로를 만들어 습도 제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두 가지 결로가 있는데 수직 낙하의 결로는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래치가 높으면 결로 위험이 상대보다 낮으면 안전하다고 그러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럴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높은 근압과 일액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높은 근압은 파프리카의 내부썩은, 스타리움의 내부썩은병, 뮤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오이의 속썩은병, 토마토의 제피곰팡이, 글라이시스라는 것도 발생기고 열과 또 발생을 시켜요. 높은 근압이 발생하면. 근압이 오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이 원인은 뭐냐면은 세포가 터져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세포가 터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높은 폐압은 세포가 터져서 마르고, 그 다음에 세포의 초기 발전장에서 칼슘이 공급되지 않아 세포가 약해지고, 근압에 의해서 일액이 형성되고, 그 꽃이 젖어서 곰팡이 포자가 발화되고, 그러면은
이제 꽃에도 곰팡이병이 발생하고 과일은 터지고 뿌리가 썩고, 그래서 일액과 결론은 일액과 근압은 밀접 관계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근압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아요. 근데 필요 이상이 높은 근압은 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압이 얘기를 할 때 근압이 높은 거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는데, 그것을 그래서 이제 일액은 우리가 일액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일액이 나온다는 얘기는 근압이 필요 이상으로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액이 발생하면은 근압이 증발보다 더 강하다. 그러니까 증발의 힘이 너무 세다는 얘기예요. 이 수정이.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과거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일액이 나오면은 일액이 생기면은 뿌리의 힘이 좋다. 맞아요. 오케이. 그런데 뿌리의 힘이 좋다고 반드시 일액이 나온 거 아니에요. 증산이 충분하거나 뿌리의 힘이 강해도 뿌리가 물을 적게 흡수할 수 있도록 수분의 함량을 줄여주고 이시를 높여버리면은 일액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 채소를 어떤 음식을 내든 간에 아침에 일액이 발생하는 것을 되게 싫어요. 토마토나 파프리카나 오이는 되게 싫어요. 근데 일부 이제 뭐 상추도 싫어하고, 근데 일부 저기 다른 뭐 딸기 같은 경우 좋아한다고 하는데 제가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희가 딸기만 특별하냐? 우리가 근액이 일액이 나왔다면 좋은 게 아닌데 일단. 그 다음에 공기이동 부정인데요. 낮은 강도에서 공기이동 부정은 작물의 미리기상 조건이 나빠진다. 뭐냐면 방이 낮다는 얘기는 잎의 온도가 낮다는 얘기죠. 잎의 온도가 낮다는 얘기는 수증기압이 낮다는 얘기고, 급여는 증산이 어렵다는 이루어지기가. 그러면은 우리가 식물 주변의 습도는, 그러니까 옆면 경계층의 습도가 100%이기 때문에 증발이 일어나지 못하고, 증산이 못 일어나면은 양분이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를 이동시켜서 반드시 식물 주변의 습도를 상당히 떨어뜨려야 된다 건데, 그럼 여기서 저기 주의할게요. 만약에 밤에는 유동팬을 킨다고 하면 낮에 켜야 될까요? 밤에 켜야 될까요? 밤에 키는 거예요. 낮에는 사실 킬 필요가 없어요. 유동팬의 힘은 얼마큼 해야 될까요? 초속 1cm만 돼도 충분하다고 그래요. 단지 바람이 멈추면 안 돼요. 끝까지, 여기서 시작하면 유동팬이 끝까지 가야 돼요. 속도가 느려도 돼요. 그러니까 큰 것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유동팬을 달았는데 식물체가 흔들려요. 사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사용할 수 없어. 꺼버려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가보면은 어떤 집은 유동팬을 너무 큰 걸 써갖고 실제로 유동팬을 쓰지 못하는 농장들도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다음 우리가 이제 열을 뺏기는 이제 그 에너지 힘을 균형에 영향을 미칠 때 에너지 균형, 수분 균형, 동화 균형을 얘기를 했고요. 이외 요소에는 증산, 근압, 칼슘의 소동, 동화성분의 전이, 세포의 신장, 뭐 결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물리적 관점에서의 이제 쳐다보려고 하는데요. 볼게요. 우리가 이제 온실을 쳐다볼 때 세 개의 예측을 분류해요. 하나는 내부, 그러니까 작물을 얘기하고요. 작물, 온실, 외부가 되겠죠. 그러니까 작물은 뭐일까요? 연면경계, 내가 식물이 키워지고 있는 가장 주변인 것들, 그러니까 연면경계치나 이런 것들 우리가 작물 근처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온실을 중간, 외부, 그러니까 온실 바깥을 얘기하고 있고요. 중간과, 그러니까 온실과 외부는 기계적으로 온실에 유리나 비닐 커튼으로 격리가 되어 있죠. 우리가 이런 3층 구조라고 하는데 내부와 중부와 외부로 나눠진다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6가지 균형을 또 얘기하는데, 여기서 6가지 균형은 온실 에너지 균형, 온실 물 균형, 식물 에너지 균형, 식물 물 균형, 온실 CO2 균형, 식물 동화 균형이 있는데, 이 균형은 작물과 온실과 외부에서 서로 왔다 갔다 움직여요. 이게. 그러니까 이 작물과 온실 사이에서도 움직이고요. 온실과 외부에서도 움직인다는 것들,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에너지 법칙에 의하면요, 에너지와 물의 균형은 매우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변경할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요? 이건 못 바꾸는 거죠.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물과 에너지가, 식물의 에너지와 식물의 물이 움직이고요. 에너지 보존에 따라서 온실의 에너지와 온실의 물과 외부의 에너지가 서로 교환한다는 것들,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광을 갖고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광을 이제 우리가 이제 에너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가시광선 때죠. 흔히 말하는 롱웨이브라고 하는데요. 가시광선 이외의 것들을 우리가 단파정 광선이라고 해요. 단파정 광선이라고 하고 가시광선을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IR 같은 경우 우리 IR 뭐예요? 적외선이죠. 적외선을 우리가 장파정 광선이라고 하고, 요게 이제 빛은 진동이자 파장이라는 거예요. 입자이자 파장이다. 빛은 입자에 우리가 이제 파랬을 때는 쿼텀 마이크로볼은 뭐예요? 마이크로몰 화학 배웠죠. 몰이라는 거는 숫자의 개념이에요. 근데 파장은 뭐예요? 진동 개념이죠. 이 주파수의 개념이잖아요. 주파수의 개념. 그래서 빛은 진동이자 입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가시광선은 이제 장파정광선 얘기를 할 때 이제 가시광선과 그 다음에 고황 나트륨등 LED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장파정광선이라고 하고, 태양 복사광 에너지는 300에서 2800나노미터, 여름에는 보통 제곱미터당 1000W라고 하는데 약 1000W가 들어오고 있고 1000W 이상 들어와요. 우리나라에서는 1000W 이상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300W 정도가 들어오고 있다. 이거 제일 좋은 날 300W 들어오고 있고요. 근데 와트와 줄을 이제 얘기를 해봐야 돼요. 와트는 뭘까요? 줄이란 거 뭘까요? 와트는 1줄에 1초에 들어간 것이 1와트예요. 그러니까 와트 그러니까 와트라는 거는 1초당 들어오는 에너지가 이제 와트거든요. 하면은 예를 들게요. 1분에 1초에 100와트가 든다고 쳐요. 100와트가 60초가 들어오면 몇 줄이에요? 6000줄이 되겠죠. 6000줄. 그 다음에 1시간에 100와트가 들어와요. 1시간 동안. 그러면은 360kJ이 되겠죠. 360kJ.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잘못됐어요. 이거 잘못됐어요. 이거는 잘못됐고. 그러면은 이 줄은 와트, 이 와트 있잖아요. 이 와트는 단위가 뭐예요? 제곱미터죠. 근데 우리 수경재배에서 쓸 때 줄은 단위가 뭐예요? 센치제곱미터죠. 그러면은 와트에 몇을 나누면 될까요? 만을 나누면 줄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3600kJ잖아요. 이걸 만을 나누면 돼요. 만을. 3600kJ면 줄로 치면 36만 저기 줄이죠. 이것을 만을 나눠버리면 얼마예요? 센치로 한 수로 바뀌면은 100와트의 광이 1시간 동안 들어왔을 때 제곱센티미터당 얼마? 36줄이 들어온 거죠. 36줄이. 그러니까 와트하고 줄하고 바꾸셔야 돼요. 그 다음에 1kcal는 몇 킬로 줄이에요? 왜냐면 그게 킬로칼로리 쓰면 안 돼요. 줄로 바꿔야 돼요. 보일러도. 1kJ은 1칼로리는 4.2 줄. 요거 잘못 쓴 거, 요거 잘못 쓴 거, 요거 잘못된 거, 이거 못해요? 예. 누적 복사량을 얘기를 할 때 보통 우리가 최고 3,000줄까지 들어요. 우리가 3,000줄 이상도 들어오는데 보통 6월부터 8월까지 최대 3,000줄이다. 아까 과체류가 일반적으로 광을 많이 오곤 하지만 보통 몇 줄 정도가 최고라고 했죠? 한 1,800줄 정도 내면은 다 자랄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가 충분히 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양이고, 아까 제가 이제 와트랑 줄하고 바꾸는 거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칼로리는 4.2를 곱하면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광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팔하고 있어요. 포토시스템틱 액티브 레디에이션이라고 하는데 단위는 마이크로몰이에요. 마이크로몰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400에서 700나노미터가 식물의 광합성을 사용할 때 쓰는 빛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400에서 700나노미터 광을 갖다가 파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파 센서라고도 부르고 또는 퀀텀 센서라고 불러요. 퀀텀. 그러니까 광 입자 센서라고 퀀텀 센서가 있는데 그 입자 센서를 갖고 우리가 측정을 해요. 뭐 질에 따라서 뭐 다르다는데 뭐 하루에 뭐 30몰까지 들어올 수 있다고 그러고요.
순간은 뭐 1000 마이크로몰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와트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은 거의 저게 나와요. 마이크로몰이 나와요. 예를 들어 500와트면은 한 1000 마이크로몰 정도 나오고 1000이면은 한 2000 마이크로몰이 나오는데 이 마이크로몰이 보통 우리가 흐린 날 예를 들어서 이제 흐린 날이 있어요. 흐린 날 마이크로몰이 비율이 높을까요? 아니면은 같은 베가트가 있어. 베가트 내에서 마이크로몰의 함량이 그러니까 파의 함량이 높은 게 흐린 날 광일까요? 맑은 날 광이 더 파의 비율이 높을까요? 맑은 날이 흐린 날이 맑은 날에 비해서 파의 그건 높아요. 더 파의 뭐라고 하죠? 퍼센테이지는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흐린 날이 광이 질이 더 좋다고 그러고요. 보통 우리가 유료실 같은 경우는 약 20%에 30%의 빛을 반사하고 맑은 하늘에는 이제 보통 태양에너지 45%, 흐린 날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60% 정도의 비율로 파의 에너지가 들어온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파의 비율이 높은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은 일반 전체 그러니까 파의 비율이 낮은 게 유리할까요? 식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와트가 에너지가 많다는 얘기는 증산량일 많이 요구해 조금 요구해요? 많이 요구하죠. 근데 A라는 거는 100W인데 한 60%가 파고 그러면 40%만 열전이잖아요. B라는 광은 60%가 열선이고 40%가 파예요. 그러면은 같은 광합성을 그러니까 60%가 광합성을 더 많이 하는데 파 비율이 높은 게 광합성을 더 많이 하지만 증산량은 똑같은 게 나오죠. 그러니까 에너지에 의해서 발생하니까. 그래서 와트는 총 에너지의 개념, 파는 광합성 에너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맑은 날이 흐린 날에 비해서 흐린 날이 맑은 날에 비해서 파의 비율이 높다 이렇게 하고 파의 비율이 높을수록 증산할 때 증산량이 그러니까 광합성에 비해서 증산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더 식물적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러면은 LED 같은 경우는 몇 %가 팔까요? LED는 한 60% 70% 파고 고압 나트륨은 태양광 거예요. 한 50%가 파고 50%가 50%만 파예요. 그래서 우리가 맑은 날은 예를 들어서 절대적으로 에너지가 많은 반면에 흐린 날은 광 전체에서 차지하는 파의 비율이 더 높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달광과 산란광인데 우리가 이제 직달광은 직접 때리는 광이라 했잖아요. 산란광은 작물의 아래쪽까지 더 깊이 침투한다. 쪼개 침투하고요. 그래서 이걸 산란광을 만들기 위해서는 산란 유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산란제를 코팅할 수도 있고요. 산란 스크린 사용하게 돼요. 우리가 산광 필름이랑 산광 스크린이라고 해서 안에다가 스크린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산광 필름을 쓰는 지역이 있거든요. 쓰는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에 가면 산광 필름을 많이 쓸까요? 어느 지역에 가면? 산광 필름을 많이 쓰는. 우리나라 껍데기를 비닐하우스 지을 때 껍데기를 투명한 거 쓰잖아요. 지중해 연안이라든가 뭐 사우디나 이제 중동 지역을 가잖아요. 거기는 비닐이 하얘요. 하얗다는 얘기는 산광 필름이라는 얘기예요. 건조하고 광이 강한 지역에서는 산광 비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해지 인덱스하고 F 스캐터라고 쓰는데 지금 F 스캐터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온실에서는 가장 적합한 우리가 이제 산란 정도를 우리가 평가할 때는 F 스캐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광은 태양광과 인공광인데 뭐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뭐가 좋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적색과 원정에서인데 UV 함량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더 식물의 길이가 짧아지고 청색광하고 적색광이 있는데 우리가 LED 앰프에는 두 가지 사용해요. LED가 예를 들어서 청색광이면은 성장을 도와주고 적색광이면은 키를 작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적색광과 청색광을 8:2, 8:1, 2:1, 9:1 사용하기도 한다. 인공광은 지금 저는 인공광을 쓰는 거에 대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요. 그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에 의하면은
우리가 이제 복사율을 얘기를 할 때요. 복사율은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뭐냐면은 절대 온도라는 거는 그러니까 온도가 절대 온도가 높을수록 복사열의 비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열을 열을 복사 냉각 효과 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밤에 50W, 낮에 700W 플러스, 흐린 날은 이거 좀 잘못됐네요. 마이너스 밤에 맑은 날은 90W 이게 조금 다른데 지금 아무튼 맑은 날이 더 뺏기는 게 많고요. 흐린 날이 뺏기는 게 적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요거 숫자가 조금 다르긴 하네요. 이거는 아무튼 맑은 날 열을 많이 뺏기고 흐린 날 열을 덜 뺏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면은 저기 그 구름 자체가 커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물과 온실과의 에너지를 5W로 잡고요. 예를 들어서 5W예요. 5W라고 하면은 작물의 온도가 지금보다 10도가 더 따뜻할 경우, 그러니까 7 곱하기 5가 되겠죠. 그러니까 50W의 제곱미터당 50W의 손실이 작물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지붕의 온도가 15도라고 쳐요. 식물체의 온도가 20도예요. 그럼 15도의 차이가 나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일반적인 그 네덜란드 기준의 그 유리를 사용했을 경우에 15 곱하기 5로 하게 되면은 얼마 차이가 나요? 75W 정도. 예, 75W 정도의 차이가 나죠. 내가 매초 75W만큼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커튼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커튼을 하나 쳐도 유리를 못 보게 하면 보온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내가 초저녁 이런 일이 발생하죠. 들어오는 에너지는 없어 지금. 들어오는 에너지 없어요. 해가 지기 시작해서 들어오는 건 50W가 들어오고 있는데 내가 저 유리를 통해서 유리를 향해서 비닐을 향해서 75W의 비를 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5W가 되고 계속해서 식물체의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은 바로 이 식물체 생장점에 영양 부족과 작물의 결로 현상이 발생하는 거. 체온이 너무 빨리 떨어져갖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알루미늄 스크린은 플라스틱 스크린보다 그 복사 냉각이 더 좋다고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알루미늄 스크린이 P 스크린에 비해서 복사열을 지키는 효과가 더 뛰어날까요? 열을 지키는 효과가 반사를 해서 그렇죠. 반사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열 전도계수라고 하는데요. U 밸류 값 또는 K 밸류 값이라고 해서요. 1제곱미터당 얼만큼 초당 얼만큼 에너지를 뺏기냐를 갖고 전달계수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10W를 잡아 제곱미터당. 일반적 유리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유리 표면의 한쪽이 25도이고 한쪽이 10도의 경우에는요. 25 빼기 10은 15죠. 곱하기 10은 초당 150W 정도의 에너지를 뺏긴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뺏기는 거는 어떤 개념일까요? 표면 제거 관련했어요. 내가 전체 유리 표면이 내가 온실의 껍데기 표면이 1000제곱미터면 어떻게 돼요? 1000제곱미터인데 유리 표면 온도와 열차도 15도 차이 나는데 25도 10도일 경우 반대편과 이쪽이 10도일 경우 어떻게 나요? 10,000제곱 곱하기 15가 되면은 나오죠. 그 에너지 총량이 나오죠. 필요한 에너지가. 그러면 여기서 대류는 뭘? 아까 여기는 대류가 뭐예요? 얘는 전도죠. 내가 유리 한 장이 있으면은 이쪽 유리 하나를 사이에 놓고 이쪽과 여기가 서로 전도돼서 옮겨가는 열이에요.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대류열이에요. 대류열은 공기에서 전달되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열 대류 속도는 또 제곱미터당 10W 정도를 계산을 해요. 10W면은 얘가 이제 지붕이 차갑고 안에가 따뜻하잖아요. 지붕이 이제 차갑고 지붕이 따뜻하고 공기가 차가워요. 왜냐하면 지붕은 아래에서 온도가 올라가서 지붕을 따뜻하게 만들죠. 그러면은 지붕이 공기를 통해서 빼서 나가는 것들. 그 다음에 지붕은 뭘로 공급해줘 에너지를? 히팅 파이프나 내가 온풍기를 틀게 되면은 그 공기가 지붕에 이제 전달이 되겠죠. 그 대류열 전달되겠죠. 보통 이거는 대류열 전달 속도는 우리가 보통 한 제곱미터당 10W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를 통해 전달돼요?
팬을 통해 활성화된다. 그러니까 공기를 통해서 활성화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유도폐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보통 유밸류 값, 믹시 체인지라고 하는데 유밸류 값은 일반적인 조건에서 우리가 7W 제곱미터당 7W를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온실 온도가 실외 온도보다 15도 높다고 하면은 열 손실은 15 곱하기 7, 105W 정도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재료에 유밸류 값이 필요한데 여기서 이제 난방 이제 계산이 나와요.